최근 뉴스 기사에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례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잘못된 응급처치는 2차 재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심폐소생술 및 상황별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응급처치의 개요, 심폐소생술, 상황별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응급처치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 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2차 손상 예방 및 악화를 방지할 수도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청각적, 시각적, 후각적 요소를 통하여 빠르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청각적 요소로는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 부딪히는 소리, 건물이 붕괴될 때 나는 소리 등이고, 시각적 요소로는 누워있는 사람, 엎질러진 화학약품, 넘어진 상자, 정전, 연기, 불 등입니다. 후각적 요소는 평상시보다 강한 냄새, 특이한 냄새 등입니다. 그럼 응급처치의 일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장 조사에서는 환자와 자신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처치 시행자가 위험하다면 재해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재해자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거나 보호장비를 갖춘 후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재해자를 위험지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재해자 주변의 위험물을 제거해야 하고 1차 구조자가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재해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재해자 수와 재해 정도를 파악하고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자를 구출할 때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처치의 일반 원칙, 그 두 번째로 119에 도움 요청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구조 요청을 해야 할 응급사항은 기도 폐쇄, 호흡 곤란, 심장마비, 마비, 의식이 없는 경우, 출혈, 경련, 자살기도, 익수, 분만, 추락으로 인한 척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감전, 중독, 중등도 이상의 화상 등입니다. 구조 요청 시 주요 사항을 살펴볼까요? 재해자 수와 상태, 실시된 응급처치의 내용, 구조에 필요한 특별한 장비 등을 알리고 정확한 위치,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을 알립니다. 가족에게는 상대를 확인한 후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환자 상태를 알림, 이송할 병원, 위치,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각기 구체적인 지시를 주어 협조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정모자 쓰고 계신 분 뭐뭐 해주세요로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나 가족에게 전화, 주변의 위험물 제거, 응급처치 재료 구비, 보온을 위한 모포 등의 확보, 군종 정리, 처치 보조 등의 임무를 지정하여 협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응급처치의 일반 원칙 세 번째, 응급처치를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치를 해야 합니다. 중증도 분류 체계를 보면 적색은 긴급 환자로 수분 혹은 수시간 이내 응급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이고, 황색은 응급 환자로 수시간 내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말합니다. 녹색은 비응급 환자로 수시간이나 수일 후에 치료해도 생명에 관계가 없는 환자이고, 회색은 지연 환자로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를 말합니다.
검정색은 사망한 환자입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에 따라 시급히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사람부터 처치해야 합니다. 호흡 정지, 과다 출혈, 중독 등은 우선 처치 대상이며 경한 골절, 탈구, 연조직의 창상은 어느 정도 지연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중증도 분류체계 색깔로 표시하여 구조자들 간 의사소통을 합니다. 응급처치의 일반 원칙 네 번째,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기본 처치를 해야 하는데요. 기본 처치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차적으로 평가 및 처치를 해야 하는 것을 뜻하며 의식, 기도, 맥박의 확인, 기본 소생술의 시행, 출혈 처치와 쇼크의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후에는 2차 조사를 시행하고 처치해야 하는데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평가, 병력 청취, 골절, 외상 등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재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편하다고 하는 자세를 취해줍니다. 만약 의식이 없이 엎드려 있다면 경추와 척추를 잘 지지한 후 통나무 굴리듯이 돌려 눕혀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여 줍니다. 의식이 없는 재해자가 구토를 하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며 일반적으로 출혈 부위와 골절 부위는 심장보다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하고 상태의 변화 여부를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환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모포나 옷을 덮어주어 보온을 유지 및 충격을 예방해야 하고 의식이 없거나 수술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물을 포함하여 금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응급처치의 일반 원칙 다섯 번째, 이번에는 기록 및 이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거물과 소지품을 보존해야 하는데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배설물, 구토물, 혈액, 남은 음식물, 약품, 빈 용기, 소지품 등을 보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신체 일부가 절단된 경우 손상된 조직, 신체도 병원에 함께 이송합니다. 자살의 경우 환자의 쓰러진 위치, 방향, 주위 사물의 상태 등을 관찰하고 경찰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처치는 기록하여 병원에 인계해야 하는데요. 일시, 시간, 사고 내용, 부상 부위나 정도 등의 사고 개요를 기록하고 연령, 건강 관련 내용, 보호자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그리고 응급처치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배운 후 응급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면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은 다양하지만 특히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심장이 원활한 펌프의 역할을 하려면 심장 근육으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를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심근경색의 주요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슴의 가운데가 뻐근하게 아프고 누르는 듯한 증상, 조여오는 느낌, 가슴에 불편감이 발생하여 수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느껴지는 증상이 팔, 목, 턱 또는 배 위쪽 부분으로 퍼져나가거나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식은땀, 구역질, 어지러움 등이며 이 증상들이 함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5개의 응급처치가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을 일명 생존사슬이라 합니다. 첫 번째 사슬은 심정지 예방과 조기 발견입니다. 일단 심정지가 발생되면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누구나 심정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심정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목격자가 신속하게 심정지 상태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슬은 신속한 신고입니다. 심정지를 인지한 목격자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음을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슬은 신속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슬은 신속한 제세동입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현장 주변에 비치되어 있거나 119 구급차에 비치된 자동심장 충격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심장 충격 처치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슬은 효과적 전문 소생술 및 심정지 후 치료입니다. 심정지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한 뒤에는 의료진에 의한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이 시행되어야 하며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이 회복된 뒤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목표 체온치료, 관상동맥 중재술, 경련의 진단 및 치료 등의 통합적인 심정지후 치료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즉, 심정지 환자가 소생되기 위해서는 생존 사슬이 즉시 그리고 쉼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중에서 효과적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후 치료를 제외한 앞의 4가지 사슬은 심정지가 발생한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해 시행되므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은 이를 발견한 목격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반응의 확인입니다.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며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합니다. 만약 주위에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호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의료 전화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슴 압박을 30회 시행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에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가슴 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로, 소아인 4에서 5cm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30 하고 입으로 외치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인공호흡을 2회 시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킵니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습니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합니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만을 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 한 구조자는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합니다. 7번째 단계는 회복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 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해야 하는데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신속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알아본 심폐소생술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심폐소생술의 압박 속도, 깊이, 위치 등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숙지해 주세요. 자동 제세동기가 주변에 있다면 즉시 주변인들에게 가져다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때는 가장 먼저 전원을 켭니다. 먼저 자동 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르고 패드를 본체와 연결합니다. 2단계에서는 2개의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 1은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붙이고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합니다. 패드 부착 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하며 패드와 자동 제세동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합니다. 그리고 환자 몸에 물기가 있다면 꼭 물기를 제거 후 부착해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제세동기가 환자의 몸을 분석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 제세동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자동 제세동기의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제세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며 이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4단계에서는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시행해야 하는데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모두 떨어지세요를 외칩니다. 5단계에서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해야 하는데요.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로 다시 시작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하며 이러한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패드 부착 및 제세동기를 켠 상태로 시행해야 하며 자동 제세동기의 음성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을 반복합니다. 그럼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의 사용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상황별로 어떠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목에 이물질이 걸린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사용해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말을 시켜보았을 때 반응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침을 유도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후 하임리히법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물질을 뱉어내고도 숨을 쉬지 못할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하임리히법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주먹의 엄지 부분을 배꼽과 명치 사이에 주먹을 두고 후상방으로 5에서 10회 압력을 가하여 밀쳐 올립니다. 만약 누워있거나 임산부인 경우 배꼽과 명치 사이를 양손을 깍지 껴서 5, 6회 밀쳐내듯 압박하여
이물질을 확인하거나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비출혈은 비강 내 혈관이 파열됐을 때 흔히 발생을 하는데 두부 외상 후 물이 섞인 것 같은 출혈은 뇌척수액이 유출되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비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환자의 머리를 앞으로 굽힌 상태로 환자를 앉힙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면 구토를 유발시키고 혈액이 기도로 흡인되기 쉬우므로 환자 머리를 뒤로 젖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으로 숨을 쉬라고 하고 코뼈 밑부분을 지혈합니다. 그리고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하기, 삼키기, 기침, 침 뱉기, 코를 킁킁거리기 등은 혈액 응고를 지연시키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약 10분간 코를 누른 다음 압박을 중단하고 출혈이 계속되는지 확인하고 출혈이 계속되면 다시 10분간 압박합니다. 만약 30분 이상 출혈이 계속되면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간 동안 휴식시키고 운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코를 푸는 것과 같은 혈전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상처가 났을 때 어떠한 응급처치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처의 종류에는 찰과상이 있는데 찰과상은 넘어지거나 긁히는 등의 마찰에 의하여 피부 표면에 있는 수평적으로 생기는 외상으로 쉽게 말하면 긁힌 상처를 의미합니다. 창상은 날이 있는 연장에 다친 상처, 즉 칼 등에 다친 상처를 말합니다. 좌상, 즉 타박상은 외부 상처가 없이 내부 조직이나 장기가 손상을 받은 상태, 즉 멍이 든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출혈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상 성인의 혈액량은 체중의 8%인데 3분의 1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하고 2분의 1을 잃으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출혈로 인한 쇼크 시에는 과다출혈로 혈압이 저하되므로 다리를 높이 올린 자세를 취합니다. 그럼 상처가 났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친 부위를 확인 후 주변 옷을 가위로 잘라내고 소독 거즈로 상처를 완전히 덮고 압박해 지혈합니다. 같은 힘으로 계속 압박하며 피가 계속 날 경우 새 드레싱을 그 위에 덮어 재압박합니다. 압박 방법은 직접 압박법과 동맥점 압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혈액순환량을 줄이고 출혈이 멈추면 압박붕대를 이용해 위아래를 감습니다. 골절은 개인, 연령, 성별, 영양 상태, 골질한 유무에 따라 골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외력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골절은 개방성 골절과 폐쇄성 골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방성 골절은 외견상 피부나 근육이 창상을 받은 골절을 의미합니다. 폐쇄성 골절은 피부에 창상이 없는 단순한 골절로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골절면의 수와 방향에 따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골절면의 수에 의해서는 분쇄골절, 분쇄성 골절로 분류하고 골절면의 방향에 의해서는 팔골절, 사골절, 나선골절, 중골절로 분류됩니다. 골절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신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쇼크 증상 및 중요한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옷은 느슨하게 해주고 호흡하기 편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골절 부위를 안정되게 해주어야 하는데요. 골절 부위뿐만 아니라 부근 관절도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팔 골절 시는 이렇게 앉혀도 좋지만 될 수 있는 한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자주 움직이면 통증 때문에 쇼크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탄력붕대로 지혈을 해야 합니다. 출혈이 있으면 상처에 가지를 대고 탄력붕대로 지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목을 대고 고정합니다. 골절 부위별로 부목 방법도 다릅니다. 윗 팔뼈, 아래 팔뼈, 무릎, 발목뼈의 그림이 있으니 고정 방법을 살펴보세요. 화상이란 열 또는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게 되어 피부와 피하 조직들이 손상되는 결과를 말합니다. 이러한 화상은 정상적인 피부의 결손으로 인하여 전해질과 체액의 손실 및 세균 침투를 유발합니다.
그럼 화상의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1도 화상으로 표지성 화상입니다. 피부의 표피층만 송산된 경우로 고도의 발열 물질에 순간적으로 노출되거나 접촉된 경우,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으로는 화상 부위에 홍반이 생기며 약간의 통증과 부종이 있으나 대부분 48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 치유됩니다. 2단계는 2도 화상으로 부분층 화상입니다.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의 일부분까지 손상된 경우로 끓는 물이나 기름, 화염, 섬광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물집이 생기고 피하 조직에 부종이 발생하며 통증보다는 압력을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물집을 일부러 터뜨리지 않으며 터질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 감염이 있을 경우 심한 반응이 남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3도 화상으로 전층 화상입니다. 3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된 경우로 화염이나 증기, 기름, 고압전기, 화학물질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부종이 심하고 신경 말단이 파괴되어 통증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통증을 많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괴사된 피부는 가피를 형성하게 되고 3주 정도 지나면 가피가 녹아 벗겨지고 유가 조직이 생기며 전층 화상은 피부 이식이 필요합니다. 화상 환자에게 해야 할 응급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상을 입은 즉시 흐르는 차가운 물로 열을 식히고 수포는 터뜨리지 않습니다. 상처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멸균 거즈로 가볍게 드레싱하고 화상 부위가 넓고 심할 때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전기 화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원을 끊습니다. 옥외 같은 곳이어서 전원을 끊을 수 없을 경우 구조자가 감전을 방지하는 몸차림으로 전선을 나무 막대기 등 전류가 통하지 않는 곳을 사용하여 감전한 사람에게서 떼어냅니다. 다음으로 조용히 눕힐 수 있는 장소로 옮기고 낙뢰의 경우는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이름을 부르는 등 의식의 유무를 살피고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며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시킵니다. 의식이 분명하고 건전해 보여도 감전은 몸속 깊숙이 화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은 강산이나 강알칼리가 닿을 때 또는 화학물질의 연기가 호흡기나 눈에 닿으면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약품에 의해 화상을 입으면 화학물질을 환자의 피부로부터 제거하고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강산보다 강알칼리가 피부 깊숙하게 침투하여 손상 정도가 더 심하므로 더 위험하므로 즉시 세척해야 합니다. 눈에 화학약품이 들어갔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충분한 양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주고 타월, 안대 등으로 눈을 보호한 상태로 즉시 안과 진찰을 받습니다. 다음은 절단 시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접합은 절단 후 팔, 다리 등 근육이 있는 부분은 6시간 이내 수술이 가능하며 손가락 등 근육이 없는 부분은 24시간 이내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응급처치로 충분히 접합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재생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단 시에는 신체 절단부는 과다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출혈 부위를 압박부대로 지혈하고 절단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이때 지혈제나 지혈대 너무 세게 압박한 경우 조직, 신경, 혈관이 파괴되어 오히려 재접합 수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단 부위에 오염이 심하면 멸균 생리식염수로 씻어낸 후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감싼 뒤 다시 깨끗한 큰 타월로 두른 다음 비닐봉지에 밀봉합니다. 이 비닐봉지는 얼음과 물을 1:1의 비율로 섞은 용기, 2차 용기에 담아 약 4도씨 정도의 냉장 온도를 유지시킨 다음 환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져갑니다. 만약 밀봉이 잘못돼 얼음물에 절단 부위가 노출되면 조직이 흐물흐물해져 재접합이 어려워집니다. 주의할 점은 얼음이 절단물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절단 부위를 물속에 넣지 않습니다.
소독약이나 알코올은 혈관 등을 손상시켜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단 부위를 소독약이나 알코올로 소독하지 않습니다. 개봉된 생리식염수는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 오늘의 안전수칙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완료하면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트하여 현업에서 사용해 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을 통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으셨나요? 안전일지를 통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세요.